임미현의 아침 뉴스. 대기 정체에 밤새 중국발 황사까지 몰려오면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경보와 주의보가 잇따라 발령됐습니다. 특히 출근과 등굣길에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G20 정상회의 기간에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차량에 한 남성이 화염병을 던진 사건은 재판 거래 등으로 신뢰가 추락한 사법부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KT 화재 발생 닷새째지만 여전히 전화와 카드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수의 꿈을 안고 예술인 비자로 한국에 왔지만 미군 기지 인근 유흥업소에서 성매매까지 강요당하고 있는 필리핀 여성들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합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되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시험 발사체가 오늘 발사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출근길과 등굣길 미세먼지가 비상입니다. 밤새 중국발 황사까지 몰려오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아 이 시각 현재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숨쉬기 힘든 아침, 마스크가 필수입니다. 첫 소식 김광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출근길에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경북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원과 전남 지방도 나쁨 수준입니다. 밤사이 계속 중국발 황사먼지가 밀려오면서 더 심해진 겁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시간당 280 마이크로그램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전북, 대전, 충청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서울도 160 마이크로그램까지 오르는 등 현재 경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평소보다 4배에서 최고 8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찍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상당수 마스크를 쓰고 몇몇은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감싼 모습입니다. 오늘 집에 나와서 이제 약속 장소로 가는데 너무 공기가 탁한 것 같아가지고 숨도 막 못 쉬겠고 마스크도 없고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제가 렌즈를 끼는데 먼지 때문에 더 건조하고 좀 눈이 좀 뻑뻑하다 그래야 되나? 오후부터는 바람을 타고 미세먼지가 남쪽으로 밀려 내려가면서 중부 지역부터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김광일입니다. 한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차량에 화염병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이 테러를 당한 건데요. 재판 거래 등으로 신뢰가 추락한 사법부의 현 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기자의 창, 오늘은 법원 내홍의 테러까지 신뢰 잃은 김명수호라는 제목으로 장성주 기자입니다. 어제 출근길 김명수 대법원장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70대 남성이 김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겁니다. 대법원장을 향한 직접적인 테러는 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김 대법원장은 다치지 않았고 곧바로 예정됐던 수원지법 안산지원과 수원지법 방문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시작된 전국 법원 순회 방문의 일환인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으로 분열된 법원 내부를 추스르기 위한 행보였습니다. 현재 법원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놓고 내홍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 참석한 일부 판사들이 소속 법원에서 모인 의견과 달리 개인적 의견으로 판사 탄핵에 찬성했다며 법관 회의를 탄핵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또 탄핵 대상인 판사를 선정할 명확한 기준도 없어 법원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판사 탄핵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김 대법원장에 대해 사안이 터질 때마다 우유부단한 태도로 일관해 사태를 더 키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을 때 형사 고발 조치 여론이 높았는데 김 대법원장이 보름 만에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는 미지근한 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테러까지 일어난 건 사법부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입니다. 결국 내부 갈등 봉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명수호가 이중고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기자의 창 장성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30일부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기간에 회담을 갖는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가수의 꿈을 안고 예술인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왔지만 무대에 서지 못한 채 미군 기지 인근 유흥업소에서 술을 파는 필리핀 여성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매매도 나가야 했다는 이들의 참담한 한국 생활을 들어보겠습니다. 박희원 기자가 한 필리핀 여성을 만났습니다. 필리핀의 작은 섬마을에 살던 자스민 씨는 5년 전 E62라는 일명 예술인 비자를 받아 한국에 왔습니다. 오디션을 받고 기획사와 계약을 맺었지만 공항에 마중 온 봉고차가 도착한 곳은 무대가 있는 공연장이 아닌 유흥업소였습니다. 19살이었던 자스민은 이날 처음 술을 마셨습니다. 드레스룸으로 데려갔는데 이미 필리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왔던 필리핀 언니가 왜 여기 왔어? 무슨 상황인지 아냐고 물었고 그때 덫에 걸린 느낌이었습니다. 전 겨우 19살이었습니다. 미군 부대 근처의 클럽이나 유흥업소를 다니며 포인트나 TC라고 불리는 테이블 차지를 채워야만 급여 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 주스 한 잔을 팔아 1포인트, 룸에 들어가면 1시간씩 테이블 차지를 쌓았습니다. 할당량을 못 채우면 속칭 바파인, 즉 2차를 나가는 벌금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스민에게 돌아오는 건 한 달에 80만 원, 이마저 떼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0일마다 몸무게를 쟀어요. 전 45kg를 넘으면 월급에서 3만 원씩 떼어갔죠. 먹는 거 허락하지 않아서 화장실에서 몰래 먹었어요. 자스민을 입국시켜 업소에 소개한 일명 기획사라는 곳은 수수료를 매달 떼어가는 이중착취 구조였습니다. 여권을 빼앗겨 신고도 못하다 보니 성추행도 반복됐습니다. 예술인 비자로 온 사람들은 업주에게 다 성추행을 당합니다. 경찰에 얘기하면 넌 감옥에 갈 거라고 세뇌시킵니다. 노라고 얘기하면 넌 여기서 돈 못 번다고 말합니다. 국가인권위 2014년 조사를 보면 예술인 비자 체류 여성 응답자 중 55%가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CBS 뉴스 박희원입니다. KT 화재가 발생한 지 닷새째입니다. KT 측은 인터넷망 복구율이 99%에 이른다고 밝혔지만 실제 상가에서는 여전히 전화와 카드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지 기자가 피해 상인들의 막막한 심정을 들어봤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서 김밥 가게를 운영 중인 하원영 씨는 KT 아현지사 화재 닷새째에도 먹통인 전화에 배달 주문을 받지 못해 울상입니다. 근처 횟집에서 일하는 백인기 씨도 카드 먹통에 단골 손님마저 자리를 떴다고 호소했습니다. 전화 주문을 일치를 못 받잖아요. 다 우리는 전화 주문이고 전화로 다 많이 이렇게 판매를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도 못 해버리니까는 3분의 1로 더 떨어졌어요. 낮에 식사하러 온 단골 손님인데 방금 4번 오셔가지고 이제 카드 결제 안 되냐 해가지고 안 된다니까 다른 데 간다 하더라고요. 들어왔다가 발길을 돌린 손님, 받지 못한 주문 전화, 잃어버린 신뢰 등 입증하기 힘든 손해에 대한 보상이 될지 걱정입니다. 조그만한데 이런데 그냥 그 사람 신경 쓰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그냥 넘어가겠지. 어차피 보상을 해준다 해도 근거 자료가 없으니까 거기 보상이 될지.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보상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회선 해지 등 불매운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T 황창규 회장까지 나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CBS 뉴스 김명지입니다. 이번 KT 화재는 민영화 이후 경영 효율만 추구하다 빚어진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T는 이번 화재 이후 공공성과 효율성 사이의 딜레마에 빠진 모습입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자입니다. 지난 92년 민영화된 KT의 경영 화두는 전화국 광역화를 통한 효율 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화국 광역화에는 통신장비 발달도 한몫했습니다. 냉장고 하나만 하던 교환기가 백과사전 하나 크기로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많은 전화국과 인력이 필요 없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광역화가 효율을 높이긴 했지만 사고가 생겼을 때 피해도 광역화되는 덫이 돼버렸습니다. 최선은 광역화를 하더라도 통신 장비를 별도 건물에 배치하는 것이고 실제 상당수 전화국이 이렇게 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이번 KT 아현지사처럼 장비와 통신선로를 연결하는 통신구가 이중으로 돼 있지 않은 경우 문제가 더 큽니다. 핵심은 비용입니다. KT 오성목 사장입니다. 백업한다는 거는 굉장히 통신구를 따르는 게 많은 투자가 수반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만들지 못했습니다. 백업이 의무가 아닌데다 비용이 많이 들어 하지 못했다는 해명입니다. KT 노조 관계자입니다. 백업 체계 구축에 비용을 쓰느니 대형 장애가 발생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통신 공공성을 유면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을 먼저 요구하는 외국인의 지분만 49%인 KT로서도 할 말이 없진 않다는 게 어려운 숙제입니다. CBS 뉴스 이용문입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되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시험 발사체가 오늘 발사됩니다. 김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이 26m, 무게 50톤이 넘는 발사체가 나로 우주센터 발사장에 우뚝 섰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75톤급 액체 엔진을 단 시험 발사체입니다. 지난 2013년 나로 발사 때는 이 엔진이 없어서 러시아 로켓 엔진을 빌려 쏴야 했습니다. 시험 발사체는 어제 발사대로 이동해 장착과 기립을 마쳤고 발사 예행 연습도 정상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오후 4시쯤 발사됩니다. 오늘 나로 우주센터 지역 기상 상황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점검을 실시하고 오후 2시 30분쯤 발사 시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사되는 시험 발사체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에 쓰이는 75톤 액체 엔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승엽 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추진기관 개발 단장입니다. 75톤 추력을 140초 이상 연소해서 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시험 비행은 성공했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엔진이 정상적으로 연소하고 추진력을 발휘하는지를 확인하고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진행되는 이번 시험 발사체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김선경입니다. 한국은행이 모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김재덕 기자가 설명합니다.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모레 예정돼 있습니다. 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데 대해선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 지표는 부진하지만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금융 불균형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교보증권 배균민 수석연구원입니다. 어떤 경제 지표 관점이라기보다는 대외 여건이나 시장 안정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된 금리 인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데 가장 큰 고려 요인은 이미 1,5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입니다. 이주열 총재와 금통위원들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며 금융 불균형에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여기에 미 연준이 예정대로 다음 달 또다시 기준금리를 올리고 우리는 동결할 경우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1%포인트로 확대되는 것도 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본이 대거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은이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 작년 11월 이후 꼭 1년 만에 인상하는 겁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내년 경기 상황은 올해보다 더 어둡기 때문에 대부분 전문가들은 한은이 내년에는 금리를 올리지 못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이 내년에 또 두세 차례 금리를 올릴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CBS 뉴스 김재덕입니다.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증원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대체로 소극적인데요. 그 속내를 이준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현재 5,100만 명인 우리나라 인구를 고려할 때 총 300명인 국회의원 1명당 인구수는 17만 명에 이릅니다. 재헌헌법 제정 당시 인구 2천만 명에 국회의원 제적이 20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무려 1.7배나 늘어난 셈입니다. 늘어난 인구와 거대해진 정부를 고려하면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의 미온적인 움직임에 정개특위는 가시적인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굳이 현재의 좋은 흐름을 흐트릴 이유가 없어졌고, 한국당도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제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안만 할 뿐 오히려 의석수는 줄이자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의석수가 늘어날 경우 기존에 누리던 특권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도 정수 확대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입니다.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 많은 수가 각각이 가진 권력들은 결국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도 권력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견제의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사회 각계도 국회의원 한 명당 인구가 9만 7천 명인 OECD의 상황 등을 근거로 국회의원의 대표성을 확보하려면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신지혜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신형 강제 입원 등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소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 후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이 지사가 압수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이 북한과 정제유와 석탄 등 대북 제재 품목을 밀거래한 선박 40척과 130개 기업을 조사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들 선박과 기업들이 200여 건에 달하는 정제유와 석탄의 불법 환적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미 간의 마쿠 조율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해온 앤드류 김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올해 말 CIA를 떠납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5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조직 코리아 미션 센터를 신설하면서 그 책임자로 김 센터장을 영입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정치개혁 소위원회를 열어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이어갑니다. 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의석을 정당 득표율로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옛 국군 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들에게 고문을 당한 뒤 간첩 혐의로 옥살이를 한 80살 나종인 씨와 그 가족이 추가로 국가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8부는 나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가족들에게 총 13억여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김현지 기자의 IT 인사이트입니다. 김현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뉴스 가져오셨습니까? 네, 지난 주말 KT 통신국사에서 불이 나면서 이 통신망을 이용한 모든 서비스가 끊겼는데요. 네. 이번엔 화재였지만 해킹, 정전, 시스템 오류 같은 인터넷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런 취약점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통신재난 사태를 되돌아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짚어봤습니다. 네, 늘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을 쓰면서도 연결만 생각했지 이 단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화재 같은 사고는 기술 발전과 무관하게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이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잘 돼 있냐는 거죠. 그렇죠. 이 KT 화재 피해가 컸던 건 통신망이 국가 핵심 인프라인데도 소방시설이나 백업 시스템이 부실했던 데 있습니다. 네, 그나마 주말에 발생한 일이니까 망정이지 만약 평일에 불이 났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네, 그랬다면 이 모든 실시간 거래가 일어나는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병원, 경찰서, 각종 기관 등 이 모든 인프라가 마비됐을 겁니다. 네,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초연결 사회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경고한 셈이네요. 네, 사실 그전에도 경고는 많았습니다. 화재가 나기 바로 이틀 전에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곳에 기반을 둔 국내 업체들이 줄줄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아마존 웹서비스요? 그건 뭔가요? 네, 미국 아마존이 세운 대표적인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네. 이 기존의 물리적인 서버나 데이터 센터보다 저렴하게 인터넷 저장 공간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거나 서버 운영비를 절감하려는 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서버 임대 서비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문제는 IT 업계의 아마존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아마존 웹서비스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자 이곳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 신한은행, 업비트, 코인원, 쿠팡, 배달의 민족, 여기어때 같은 국내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네, 상당한 업체들이 쓰고 있는데 복구가 더뎠던 건가요? 접속 불가 시간은 2시간 정도였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아마존 몫이다 보니 업체의 모든 업무가 마비됐지만 그저 두 손 놓고 아마존이 복구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난해였죠. 랜섬웨어 사태가 생각나는데요. 네,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엄청 났었는데요. 전 세계 150여 개국을 강타했었습니다. 단 며칠 만에 영국 병원과 독일 철도 같은 핵심 인프라를 망가뜨렸고요. 또 한 달 뒤에는 페트야 랜섬웨어가 터졌는데 우크라이나 정부 부처와 은행, 기업의 전산망을 해킹하면서 나라 전체를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네, 만약 그때 당시 우리나라도 주 타격 국가였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네, 이런 범죄 집단의 사이버 테러까지 가지 않아도 기술 단절이란 취약점은 일상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초 CES에 다녀왔는데 네. 첨단 기술보다 정전 사태가 더 주목받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네, CES라고 하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기술 향연의 장에서 정전이 된 거네요. 네, 특히 올해 CES 주제가 이 초연결성을 내세운 스마트 시티였는데요. 빅데이터로 학습한 인공지능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율주행차가 달리는 모습이 시연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폭우가 내리면서 변압기 문제로 정전이 됐거든요. 약 30분 동안 전시회장이 암흑에 휩싸였는데 네. 뭐 조명이나 음향은 물론이고 모든 프레젠테이션이 꺼졌고요. 그 아무리 똑똑한 인공지능도 로봇도 자율주행차도 모두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네, 아무리 폭우라고 하지만 최첨단 기술이 비에 당한 거네요. 네, 전원이 차단되니까 뭐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KT 화재 때처럼 통신이 두절됐을 때 만약 자율주행차라도 달리고 있었으면 인명피해까지 나올 수 있었던 건데요. 결국 탄탄한 기반 시설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걸 새삼 일깨운 셈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5G가 무슨 의미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재난 대응을 국가적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은 채 그저 세계 최초 기술 선점이란 타이틀에만 주력하면서 각자가 개별 투자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합니다. 세상의 모든 재난을 예측하고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정부 주도로 이 최악의 재난 상황을 대비해 통신사는 물론 각 기관과 협업한다면 하나의 인프라만 망가져도 엄청난 마비를 불러오는 초연결 사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공항 소식 알아봅니다. 이지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먼지에 안개가 뒤섞여 하늘빛이 탁합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은 시정특보 상황은 없고요. 전국 공항들 비행기 뜨고 내리는데 기상 여건은 괜찮습니다. 김포공항에서는 제주로 가는 비행기를 시작으로 국내선 전도선 정시 운항이 이어지고 있고 국제선도 정상 수속 중입니다. 오늘 제주로 가는 데는 아침에만 예약률이 높고요. 대체로 좌석 여유는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공항에서는 오전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들어오는 비에치항공 9996 공편이 2시간 정도 지연이 됐고 마닐라에서 들어오는 아시아나항공 704편은 현지 출발이 늦어지면서 6시간가량 도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인하될 예정인데요. 국내선은 오릅니다. 현재 편도 기준으로 6,600원이 부과되고 있는데 12월에는 8,800원으로 오르고요. 유류 할증료는 탑승하는 날짜 기준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이니까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정보였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김수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지난 5월 이후 최악의 황사와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경남, 제주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지금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384 마이크로그램까지, 또 대구와 전북 214, 대전 208, 서울 156 마이크로그램 등 주로 중부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있습니다. 현재 이 황사는 시속 25km의 속도로 남동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중부지방의 황사는 아침에 서서히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남부지방은 오전까지도 황사가 지속되겠고 좀 더 짙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전국의 하늘은 비교적 맑겠고요. 평년 기온을 웃돌았던 기온은 이제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청주의 한낮 기온 10도, 광주, 대구 12도의 분포로 이제는 낮에도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8일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